1979년 2월 1일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란으로 돌아왔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죠. 국왕는 이미 도망쳤고 왕정은 무너졌으며 새로운 정의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건 곧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혁명재판소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은 몇 분 만에 끝났고요. 가혹한 선고가 바로 뒤따랐죠. 샤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테헤란의 한 학교 옥상에서 최후를 맞았는데 그걸 정의라고 이름 붙였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알리 하메네이의 확고한 지도 아래에서 이 최종 심판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어떤 숨겨진 방식들이 사형 선고를 그가 통제를 유지하는 핵심 도구로 바꿔놓았을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집행 방법, 총살 부대화. 크레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1989년에 돌아가신 후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이란의 혁명재판소와 엄격한 사법관행은 거의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국가처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꼽혀왔는데 2025년에는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죠. 2026년 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진홍의 겨울이라는 시위 이후로 당국은 이 최종 선고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법정 심리가 몇 분 만에 끝나는 초고속 재판으로 수백 건의 판결이 내려졌대요. 인권단체들은 이런 판결이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를 막기 위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2026년 2월 말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어요. 하메네이가 미국 이스라엘 공습 중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갈등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자 전문가 회의에서 그의 아들 모자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어요.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족 세습처럼 보이는 지도자 교체였죠. 분석가들은 이 변화가 큰 개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모자타바가 영향력 있는 성직자 네트워크와 이슬람혁명 수비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 안보 중심의 통치와 가장 엄격한 처벌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이번 분석에서는 이란의 국가주도 최종 처벌 제도를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 수단, 심리적 억제 도구, 그리고 국가 권위 과시 방법으로 보고 있어요. 혁명 초기에는 군대 스타일의 총살 부대가 주로 집행했지만 1980년대 초부터 목매달기, 교수형가 주요 방식이 되었어요. 당국은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건설 크레인을 이용해 집행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오랫동안 보이도록 해서 권위를 보여줬죠. 요즘은 대부분 게제레사르 교도소나 테헤란 대교도소 같은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기본 방식은 비슷해요. 총살부대는 요즘 덜 쓰이지만 군사범죄, 간첩행위, 국가 안보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등장해요. 혁명 직후인 1979년 2월 15일에 사정권 고위 관리 4명이 짧은 심리 끝에 처형된 걸 시작으로 이런 최종 처벌은 국가가 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다루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가혹한 처벌과 법적 절차.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처벌 중 하나는 간통죄와 관련된 돌팔매질 방식이었어요. 이 관행은 많은 경우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형법대내는 여전히 남아있죠. 또 다른 논쟁적인 처벌은 높은 곳에서 밀어내리는 방식으로 특정 종교법 해석에 따라 일부 범죄에 적용돼요. 혁명 초기, 특히 사데그 할크알리 같은 판사 아래에서 많은 판결이 급속도로 내려졌고 법적 절차가 거의 없었어요. 선고 집행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고 수감자들은 정확한 날짜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981년 시위와 폭력 사태 이후 수천 명의 반대파가 구금되었고 몇 분 만에 끝난 재판 끝에 국가의 가장 무거운 사법처벌을 받았죠. 이란은 아직도 18살 이전에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집행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판결 중 많은 수가 강도 높은 신문, 심리적 압박, 장기 독방 수용을 통해 얻은 자백에 의존한다고 해요. 1988년 비밀 대량 처형. 1980년대 내내 이란 정부는 무자헤딘의 칼크, MEK를
여러 좌파 운동 같은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의 가장 가혹한 법적 처벌을 사용했어요. 이런 탄압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죠.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88년에 일어났는데 일부 유엔 전문가들은 이를 집단학살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어요. 특별심사위원회가 대규모 정치범들을 신문하면서 정치적 신념을 포기할지 물었고 거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무거운 사법 판결을 받았어요. 인권단체들은 가족들에게 개인 물품이 반환된 건수와 수많은 무연고, 집단 매장지 발견을 근거로 3만 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해요. 연구자들은 1988년 캠페인을 일련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교도소 당국은 고위 정부 관리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죠. 특별 패널은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 카라지의 고하르다시트 교도소 같은 주요 구금시설에서 운영되었고 전국 32개 도시로 지방위원회를 통해 확대됐어요. 테헤란 패널에는 종교 판사 호세인 알리 나예리, 테헤란 검사 모르테자 에슈라기, 정보성의 모스타파 푸르무함마디가 포함됐어요. 특히 당시 테헤란 대학 부학장이었던 에브라임 라이시도 있었죠. 이들의 역할은 수감자들을 신문하고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수감자들은 한 명씩 패널 앞에 나왔고 신문은 보통 몇 분밖에 안 걸렸어요. 정치적 소속을 포기하지 않거나 MEK에 충성한다고 여겨지면 바로 결정이 내려졌죠. 그 사람은 시설 내 다른 구역으로 끌려가 판결이 집행됐어요. 이런 행동은 교도소 복도, 창고 또는 임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감자 그룹이 연속으로 처리됐어요. 비밀과 집단 무덤. 아무 공식 발표도, 언론 보도도, 정부 성명도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많은 경우에 가족들은 몇 주나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사랑하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일부 가족들은 교도소 사무실에서 유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공개적인 추모식을 열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어요. 유엔은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무연고 묘지에 묻혔다는 보고가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장소 중 하나가 테헤란 외곽에 있는 카바란 묘지예요. 가족들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어디에 사랑하는 사람이 묻혔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에 이란 당국은 1988년 사건 희생자들이 많이 묻힌 베헤시트 자흐라 묘지 41구역, 여러 구역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했어요. 유엔은 이 조치를 인류의 반환 범죄와 관련된 법의학 증거를 지우려는 가능한 시도로 묘사했어요. 수년에 걸쳐 일부 의심되는 매장지가 훼손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불확실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광범위한 혐의와 반대 세력 표적화. 이란 사법체계는 종종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모호한 종교적 혐의를 이용해서 반대 의견을 탄압해요. 모하레베, 신에 대한 전쟁 수행, 모프세드의 피라르즈, 땅에 대한 부패 같은 죄명은 정의가 아주 모호해서 시위에 참석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 같은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국이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죠. 알리 하메네이 지도 아래에서 이런 혐의 사용이 특히 늘어났어요. 특히 2025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1월에 정점에 달한 전국적인 새로운 시위 물결동안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모하레베 혐의로 기소됐고 몇몇은 빠른 재판, 강요된 자백으로 의심되는 진술, 변호인 접촉 제한, 그리고 국제적 감시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판결 끝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어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2022년 12월에 마지드 레자 라나바르드, 2023년 1월에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와 세예드 모하마드 호세이니, 그리고 2024년 1월에 모하마드 고바들루가 포함돼 있어요. 국제적 비판과 글로벌 제재. 국제기구들은 이란의 사형 집행을 반복적으로 비판해왔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은 법적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어요.
변호인 접촉이 제한됐다는 점, 일부 자백이 자유의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재판이 1시간도 안 돼 끝났다는 보고 등이 있었죠. 국제 앰네스티는 2024년에 최소 972건이 사형이 집행됐다고 기록했고, 2025년에는 2000건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휴먼 라이츠 워치도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의 사례에 주목했는데, 2005년부터 2023년 사이에 최소 11건이 이런 사례가 사형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는 이란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는 거예요. 유엔 특별보고관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과 2022년 시위 이후의 사용을 더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런 인권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유엔 제재가 2025년 말에 공식적으로 다시 발효됐어요. 정부의 방어와 내부 저항, 국제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사법 제도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거부해왔어요. 관리들은 사형이 이슬람 율법과 이란의 법적 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 정부들이 이란의 주권적인 시스템에 자기들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제재에 대응해서 이란 대표들은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난하며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사형이 사용되고 있고 서방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곤 해요. 이런 제약 속에서도 이란 내부의 시민 목소리는 법 개혁과 사형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2026년 3월 3일 기준으로 이 캠페인은 110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전국 56개 교도소에서 동시에 단식 투쟁이 보고됐어요. 이 운동은 처음엔 교도소 파업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관찰자들이 더 넓은 사회 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발전했어요. 가족들과 학생들이 2026년 초에 처형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40일 추모 모임을 열고 있죠. 특히 잘 알려진 하바란의 어머니들이라는 단체는 과거 사건으로 잃은 친척들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가져요. 참가자들이 때때로 공식적인 압박이나 구금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이란의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범이나 중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변호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면서요. 나스린 소투데 같은 변호사는 활동가와 시위자들을 대리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구금됐어요. 온라인 플랫폼도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인터넷 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VPN을 사용해서 법적 절차나 교도소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에 공유하고 있죠. 동시에 이란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체류국 정부에 더 강한 외교적 조치를 촉구해요. 제도의 진화. 이란의 국가주도 사형 제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어요. 1979년 혁명 이후에는 이전 정부의 많은 관리들이 총사령이라는 최종 형벌을 받았죠. 1980년대 초에는 당국이 광범위한 탄압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어요. 1988년의 교도소 사건에서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조용히 같은 형벌을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행들은 더 체계화되고 국가기관에 통합되어 초기 혁명재판소가 이슬람 공화국의 사법틀에서 지속적인 부분으로 변모했어요. 1989년 호메이니에서 알리 하메네이로의 권력 이양은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도소가 늘어나고 혁명재판소가 더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사형을 규정하는 세부 법률이 공식화됐죠. 하메네이 지도 아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제도는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적응해왔어요. 199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 증가로 마약 밀매와 관련된 선고가 많았고 법적 보호가 제한적인 경우가 잦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범죄 사건과 정치 사건 모두에 계속 적용됐고 2009년 논란이 된 선거와 녹색운동 시위 이후 몇몇 시위자들이 모하렙의 같은 혐의로 같은 형벌을 받았어요. 현대의 도전과 인간적인 이야기. 2010년대 동안 이란은 핵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적 고립이 심해졌고 제재가 강화됐어요.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가장 엄중한 형벌을 높은 비율로 적용했어요. 국제 앰네스티가 종종 이란을 사형 사용 상위 국가 중 하나로 꼽을 정도였죠. 2020년대 들어서는 더 많은 도전이 생겼어요.
2020년 1월 미국 작전 중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면서 긴장이 고조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도소 내 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이후 여성, 생명, 자유 시위가 일어났고 당국은 대규모 체포, 신속 재판, 그리고 모하레베나 지상의 부패 같은 혐의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빠르게 집행했어요. 인간적인 영향은 개별 사례에 잘 드러나요. 2020년 9월 레슬러 나비드 아프카리, 2020년 12월 언론인 루올라잠, 2023년 1월 전 국방부 차관 알리레자 아크바리 같은 경우가 있죠. 2025년 7월 베흐루즈 에흐사니와 메흐디 하사니는 단 5분 만에 재판이 끝나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노동권 활동가 사리페 모하마디에 대한 사형 선고, 관찰자들이 2025년 말까지 확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은 2026년 국제 이란을 구하라 옹호 캠페인의 중심 주제가 됐어요. 이들의 사례는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고 가족들은 답을 찾고 매장 장소를 알고 정의나 마무리를 갈구하며 애쓰고 있어요. 사회적 영향과 인재 유출, 브레인 드레인. 이란에서 가장 혹독한 법적 처벌을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광범위한 억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정말 크다고 해요. 인권 문제와 연결된 국제 제재 때문에 이란이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데 한몫했죠. 외국 투자도 제재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 분위기 전체 때문에 많이 주저하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이란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인재 유출을 겪고 있어요. 특히 젊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교육받은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세계은행 추정으로는 이란이 매년 숙련된 인력들이 떠나면서 인적 자본 면에서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도 엄청나요. 여러 세대가 정치적 표현을 하면 구금되거나 심각한 법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검열이 일상화됐고 기관에 대한 신뢰는 약해졌으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변화 요구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말쯤에는 유엔의 리셋 메커니즘이 몇몇 유럽 강대국들에 의해 발동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5년 이후 해제됐던 핵 관련 제재가 다시 부활했어요. 거기에 2026년에 미국과 EU가 추가로 도입한 제재 관리들이 다크플릿, 다어플리트이라고 부르는 석유 밀수 관련 함대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 초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60% 가까이 치솟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래 시나리오.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이의 시위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사법제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해요. 진짜 의미 있는 개혁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의 혁명적 정의 모델이 거의 그대로 이어질지 아직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죠.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내부 압력이 계속 쌓이면 결국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정부가 지속적인 시위에 직면하면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 간 대규모 군사 충돌 때로는 12일 전쟁이나 2026년 3월 분쟁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3월 9일에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이전에 논의되던 온건파 후계 시나리오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봤어요. 현재 분쟁 속에서 체제가 더 폐쇄적이고 세습적인 성직자 지도 체제로 굳어지는 모양새니까요. 제재와 외교적 고립 같은 외부 압력도 개혁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제재가 있었는데도 아직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외부 압력이 오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지역 역학도 큰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긴장,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 개입, 그리고 핵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게 외부 압박감을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지역 분쟁이 계속되는 한 정부는 엄격한 국내 정책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제시할 수 있죠. 기술, 양날의 검. 기술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감시, 인터넷 검열, 반대파 추적에서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안면 인식 기술,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덕분에 시위대를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체포할 수 있게 됐죠. 반면에 기술은 저항의 무기도 돼요. 암호화된 메시징 앱으로 활동가들이 감시를 뚫고 조직을 만들고 VPN으로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외부 세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국제 언론도 사건이 터진 지 몇 분 만에 이란 내부에서 올라온 영상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죠. 국제사회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어요. 핵 프로그램 같은 문제로 이란과 협력하려면 인권 문제를 잠시 접어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를 압박하려는 제재는 정작 지배 엘리트보다 일반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곤 하죠. 직접 개입은 정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고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가능성도 낮아요. 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학대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런 역사적 기록이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요.